안녕하십니까. 25년도 경상남도 도시재생대학 기초과정교육의 도시재생사업의 사업 및 사후관리 두 번째 강의. 소주제는 도시재생 성과관리 모니터링 이해 및 중요성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저는 북구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장 안준홍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성과관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실질적으로 현재 국가지원상을 받은 도시재생사업의 현황을 24년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의 재생사업지가 총 644개소가 지금 선정돼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중에서 보시면 17년도부터 21년도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한 488개 정도가 선정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왔던 22년부터 작년 연말까지 한 100여 개 정도가 지금 선정돼서 전체적으로 한 640여 곳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관리 모니터링을 하기에 앞서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준공된 사업지의 현황들은 어떨까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지금 도시재생 정보종합 체계의 홈페이지 내에서 지금 돼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가지원 재생사업 총 아까 644개소 중에서 아직 20%가 채 안 되는 18.9% 정도의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준공이 완료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이야기는 앞서 보셨던 이러한 한 600여 곳 되는, 그래서 이 사업이 2014년도부터 쭉 진행이 돼서 짧게는 4년, 길게는 5년 정도 사업이 진행됨에 불구하고 아직까지 19년도 정도의 사업들이 완료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4년도부터 쭉 되어 왔던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 완료 사업지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 왜 이렇게 사업이 늦어지는 건가, 준공이 잘 안 되는 건가를 보시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일단 최초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승인 받는 데까지의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렸던 부분이 있고, 이러한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18년도부터는 활성화 계획, 사업 계획서가 아닌 활성화 계획안을 가지고 공모를 선정을 했던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부지에 대한 거점 시설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사업 계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점 시설이나 기반 시설들의 부지의 권원 확보 같은 것들이 조금 빨리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문제들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시설들의 단위 사업들의 사업의 위치가 변경이 된다든지, 아니면 규모가 변경이 된다든지, 또 여건에 따라서 다른 사업을 시행하면서 여건에 따라서 내용이 변경되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아무래도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실행 주체들의 발굴들이 좀 늦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거점 시설들이 완공이 되고 나서 실행 주체들이 이렇게 발굴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서의 시차가 좀 발생해서 사업이 늦어졌고, 그러한 것들이 준공이 늦어지는 사유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런 성과관리 모니터링의 주제처럼 저는 모니터링을 밀실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도 조금 사업 준공이 늦어지는 사유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후단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센터장도 맡고 있지만 저도 엔지니어 회사를, 도시계획 엔지니어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저도 다양한 이런 모니터링들의 실적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대부분의 지금 성과관리 모니터링들이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용역 형태로 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이러한 부분들이 나쁘다라고는 이야기는 할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게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기가 못하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현장과 가장 밀접되어 있는 것은 주민이나 아니면 지원기구인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 내지는 기초센터의 역할들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용역으로 발주가 돼서 관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썩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 역시도 뭐 다양한 우리 동네 살리기, 주거지 지원형, 일반 근린형, 중심시가지, 그리고 경지기반형, 또 14년도, 16년도에 했던 그냥 근린재생형, 뭐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느꼈던 부분들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성과관리 모니터링에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것은 일단 한 6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시는 목차에 6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하고 관리가 어떠한 매뉴얼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절차가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관리 매뉴얼에 보시면 사업 선정부터 관리하고 또 활성화 계획을 변경하고 또 사업이 완료되어서 하는 그러한 단계별로 그리고 각 주체별로 지금 역할과 관리 사항들을 가이드라인 상에서는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먼저 사업 계획 단계에서는 먼저 선정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러한 것들이 수립이 되었으면 법정 계획인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을 마련을 해서 그러한 부분에 국토부나 아니면 허그 도시재생 지원기구의 사전 컨설팅을 거쳐서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신규 사업이 선정이 되면 그런 것들이 승인 고시가 나서 활성화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이 수립이 된 걸 가지고 그러면 사업을 이제 시행하는 단계로 가게 되는데, 보통 이제 2년차, 빠르면 1년차부터 사업을 시행해서 4, 5년간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사업 시행 중에서는 매달 관리카드 같은 것들을 행정에서 작성을 해서 국토부로 이렇게 보내는 그러한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러한 것들이 이제 매년 추진 실적 보고를 하기 때문에 추진실적 평가를 통해서 우수 사업지, 보통 사업지, 미흡 사업지, 매우 미흡 사업지 같은 4단계의 시도등 체계를 통해 가지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흡이나 매우 미흡 시에는 이 지연 사업 같은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지연 사업이 되었던 사유라든지 그러한 사유들을 어떻게 만회 대책을 수립을 해서 보완하겠는지를 아마 기초지자체에서 국토부로 보고를 해서 그러한 것들의 적정성들을 검토를 한 다음에 그러한 이행점검이 된다면 매우 미흡 단계에서 미흡 단계로, 그리고 미흡 단계는 보통의 단계로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되는 그러한 시스템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문제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꼭 추진 실적 평가만 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만회 대책 같은, 그러니까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들을 면밀하게 관리 운영하는 것도 모니터링의 하나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잘 되게 되면 결국은 사업 전후의 효과성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러한 사업의 조정에 대한 당위성들을 여기서 만들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활성화 계획의 변경 부분에 그런 논리 구조의 발굴이라든지 그런 사유들을 명확하게 정량적이거나 정성적인 데이터로 모니터링 결과값들을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이 도시재생 사업은 이러한 사업 시행 단계를 거쳐서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된다고 해서 바로 준공되는 단계가 아니라 사업이 완료가 되게 되면 그 사업의 계획서 상에 되어 있던 예산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잘 집행되어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종합성과평가라는 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러한 종합성과평가가 끝나면 예산의 정산을 거쳐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준공되는 그러한 단계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국토부의 역할,
그리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연두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이 국토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같이 역할을 수행하는 그러한 프로세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도시재생사업의 성과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개관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과관리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정의를 먼저 살펴보시면, 도시재생사업에서 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활성화 계획 내에 있는 그 목표들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유형별에 따라서, 아니면 그 지역의 이 재생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계획 수립이라든지 아니면 사업 시행 과정, 그리고 사업 시행 이후에 실질적으로 운영 관리 과정에서의 발현될 수 있는 이 도시재생사업의 성과 내지는 효과에 대해서 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러한 모니터링 결과값들을 평가해서 만약에 목표의 결과값들이 초과 달성을 하게 되면 달성을 하든지 아니면 미달성을 했을 때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이 조정을 해 나가는 그러한 피드백 과정을 거치는 일련의 과정이 성과 관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시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성과 관리는 앞서 보신 바와 같이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와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에서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살펴보셨던 644개의 그 사업지가 벌써 계획 수립 단계에서의 그 성과 관리는 거친 거죠. 뭐냐면 계획 수립 단계에서 그 활성화 계획 안에서 제시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그러한 활성화 계획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목표들을 잘 실현하고 타당하게 이렇게 실현 가능한 건지를 평가하는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라는 것을 벌써 거쳐서 벌써 선정이 됐기 때문에 계획 수립 단계에서도 한번 거친다고 성과 관리에 대한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정이 되고 나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단계에서 이제 성과 관리 모니터링 같은 그러한 평가 체계가 있고요. 또 그러한 것들을 매년 기록화하는, 그렇게 해서 추진 단계의 시작부터 완료까지 지속적으로 작성되는 그러한 기록화 사업, 흔히 말하는 백서 작업 같은 것들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현장에서 현장 지원센터나 기초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성과 공유회 같은 것들을 매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기록화하는 작업들도 이 성과 관리의 하나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과 관리 체계의 법적인 근거는 무엇이냐라는 것을 살펴봤을 때 도시재생특별법 제24조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평가, 그리고 동법 시행령 31조에 추진실적 평가 같은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매년 국토교통부에서는 매년 1월 15일 날 그러한 평가 계획서들을 각 시도로 하달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를 했을 때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그러한 평가를 대상할 수 있는 계획 부분, 그리고 제출 자료 부분, 그리고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평가 지표 부분, 그리고 그 밖에 효율적으로 평가에 필요한 사항들을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서 시도지사는 이러한 것들을 그 결과 보고서를 매년 2월 말까지 다시 국토교통부에다가 제출하는 시스템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지금 각 지자체에서 하고 계시는 추진실적 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진실적 평가를 통해 가지고 우수 사업지인지 아니면 보통의 사업지인지 아니면 약간 부진한 미흡이나 매우 미흡한 그런 사업지인지를 나누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 3년 전부터 미흡이나 매우 미흡 사업지인 경우에 국비 기준으로 국비의 보조금 잔액 기준에 10에서 30% 정도의 예산 삭감이라는 페널티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추진실적 평가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특별법상에서도 명시를 하고 있지만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가이드라인이나 아니면 각 지자체 조례에서도 이러한 모니터링이라든지 성과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토부에서 배부했던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가이드라인에 보시면 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한 열 몇 가지의 업무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무적으로 각 사업지마다 이 가교 역할을 하는 주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하는 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그런 지원센터에서 그러면 하는 역할들이 물론 전략계획이나 활성화계획 같은 그러한 것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주민들의 역량 강화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경제조직의 발굴 육성 같은 것들을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주민의 참여도를 좀 활성화시키거나 지원하는 역할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주체인 행정이나 주민이나 아니면 외부 전문가나 유관기관이나 센터 같은 것들을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역할들도 명시하고 있고요. 또 각 지역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재생사업에 대한 홍보 같은 것들도 하나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지원이라는 역할도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앞서 제가 들어가기 부분에서 저도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엔지니어 회사를 운영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왜 이러한 것들이 그러면 모니터링 부분이 왜 이 용역으로 이렇게 가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저는 인력에 대한 센터가 워낙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 출범을 하다 보니 이제 이러한 일들을 다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것도 하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센터에서의 업무가 초기에는 너무 마을, 주민, 이러한 부분에 매여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나 역할을 가이드라인에 제시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꼭지는 이 재생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소홀히 이렇게 소홀히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재생사업이 14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사업지도 되게 많이 되어 있는데 2020년도에 국토부에서 이 종합성과지표 구축 매뉴얼을 만들어서 각 현장으로 하달을 해줬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원래 당연히 법의 취지라든지 가이드라인 상의 성과관리 부분이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이렇게 명시가 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간과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토부도 이 예산이라는 것들을 확보를 해야지만 국가지원사항으로 해서 마중물 사업비들을 지원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예산의 헤게모니를 담당하는 중앙정부의 부서는 기획재정부입니다. 그 기획재정부에서 그러면 효과성에 대한 것들을 요구를 했겠죠. 그런데 초기에는 국토부가 그러한 것들을 제시할 만한 근거라든지 아니면 수치적인 데이터가 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토부에서 도시재생 종합성과지표 구축 매뉴얼이라는 것을 2020년도에 만들어서 21년도에 개정을 합니다. 당초에 만들었을 때의 그 내용의 주요 골자가 변하는 게 아니라 세부적인 평가 지표의 체계를 21년도에 한번 조정을 함으로써 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합성과지표 구축 매뉴얼의 배경 및 취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국민들이 뉴딜 사업의 성과 체감이라든지 향후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성과지표를 개발 관리하는 것이 필요로 했고 그 매뉴얼상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이 사업의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종합성과지표를 발굴 적용하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 활성화 계획에 매년 추진 실적 평가를 하고 있는데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의 종합성과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기 위한 그러한 표준화된 지표 체계 발굴도 필요했습니다. 그러한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종합성과 지표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제 향후에 후속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제도적인 개선을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구축 매뉴얼 상에서의 지표 체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종합성과 지표라는 것이 있고 지자체 성과 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 구축 매뉴얼 상에서 국토부가 관심이 있어 하는 것은 종합성과 지표입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에 표준화되어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표 체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과관리 모니터링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각각의 목표들이 설정이 되고 있고요. 그 목표를 설정이 되어 있다면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뭐 상권 활성화인지 아니면 도심의 기능을 회복하는 재생 사업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특화 자산을 활용해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건지 아니면 노후 주거지인 경우에 주거 환경의 개선을 하는 것이 목표인 건지 그러니까 다양한 목표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목표가 설정이 됐을 때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한 목표치들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목표 지표들을 설정하게 되어 있고 그러한 목표 지표들을 설정이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표 값들에 대한 변화율들을 보면서 그러한 것들을 평가, 모니터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각각의 지표의 결과값들이 매년 축적이 되게 된다면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와 준공했을 때의 단계의 변화율들을 가지고 효과성을 분석할 수 있을 거고 그러한 것들이 달성이 되면 그 목표 값들이 달성이 됐을 때는 완전히 이제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갈 거고 만약에 어떠한 지표 값들이 미달성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럼 미달성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했을 때 이게 목표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환류를 가는 것은 목표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이 잘못 구상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업이 잘못 구상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조정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거의 판단 기준이 이 지표 값들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환류 체계를 하기 위한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모니터링의 목적은 첫 번째는 이 재생사업이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모니터링 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계속 강조드립니다만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 설정해 놨던 목표 달성의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것도 하나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활성화 계획을 변경을 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 및 모니터링을 시행을 해서 결과 분석 및 사업 조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환류 체계를 가야 된다고 했을 때 결국은 이 목표 값들의 달성도나 미달성 여부를 판단하면서 최초에 그 목표를 설정했던 세부적인 단위 사업들이 잘못 디렉팅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조정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밀실하게 하시는 경우에는 결국은 우리가 변경 계획을 들어갔을 때의 그 근거 내지는 사유 이러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목적으로 보는 거고요. 마지막은 아마 이 재생사업의 시작 전과 시작 후에 어떠한 사업 성과가 있고 또 어떠한 개선 효과들이 있었고 또 어떠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성과관리 모니터링을 실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시재생사업의 성과관리 체계는 아마 국가 지원 사업을 받는 대상 지역의 선정, 그 다음에 사업관리, 연차별 실적평가 체계로 이루어져 있고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먼저 이 신규 선정을 할 때 요거는 이제 계획 수립 단계이겠죠. 요 신규 선정을 할 때 앞서 말씀드렸던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같은 검증 단계를 거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선정이 돼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이제 사업 관리 부분에서 이제 행정에서
주간 단위의 집행 실적이라든지 월간 단위로 해서 국토부에 보고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연간 단위로 추진 실적 평가를 통해 가지고 부진 우려 사업지에 대한 원인 분석이라든지 만회 대책 같은 대안들을 모색해서 계속 사업들을 관리해 나가고 있는 단계가 있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매년 이러한 것들이 피드백 통해서 매년 추진 실적 보고서를 통해서 추진 실적 평가를 받고 또 이 사업이 사업 기간 내에 마무리가 되게 된다면 그 차년도에 9월 달쯤에 종합 성과 평가를 거쳐서 이러한 부분들이 준공이 돼서 정산이 되고 예산 정산이 되고 준공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이러한 일련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말하는 오늘 주제인 성과관리 모니터링의 중요도는 아마 사업관리 부분과 추진실적 평가에 거기에 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활성화 계획 변경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 내지는 도구로서도 이 성과관리 모니터링의 역할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장에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성과지표 선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한 이러한 성과지표들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고 구축을 해야 되냐라고 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 5가지의 항목으로 나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목표와의 정합성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데이터의 객관성을 가져야 되고요. 또 측정이 용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식에 누구나 다가 그 지표가 목표를 위해서 갈 수 있다라는 인식이 공유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러한 지표들이 이 사업이 끝나도 향후에 활용 가능한 건지 그래서 향후 활용성 부분의 5가지의 방향을 가지고 지표들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 5가지 항목이 다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측정이 용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표를 만들었을 때 누구나가 그 자료를 구독해서 해석해낼 수 있고 그러한 지표의 결과값들을 구독하는 것이 가장 용이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꼭 전문가만이 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라는 인식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지표 체계들을 라이트하게 잘 구성을 해 놓으신다면 굳이 이러한 것들이 용역 베이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앞서 가이드라인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 같은 것들의 역할, 업무의 역할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이 성과관리 부분의 평가나 관리 부분이 있듯이 이러한 부분을 누구나가 이렇게 쉽게 해가면서 이 사업지들에 대한 평가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했던 이 5가지의 지표 기준 방향, 설정 방향 중에서 모두가 다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측정이 용이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료 구독이 가장 쉬워야 되고 측정이 용이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객관적인 데이터 자료를 활용해서 가야 되고 또 향후에 활용 가능한 지표인지도 고민을 해보면서 지표들을 발굴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성과 지표를 설정을 할 때 폐단들이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지표의 체계에 보면 투입되는 지표들도 있고 그 다음에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성과가 나오는 과정의 지표도 있고 또 그러한 사업들이 다 완료가 되게 되면 결과값으로 나오는 산출 지표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이 효과성을 나타낼 수 있는 아웃컴 단계의 결과 지표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4가지의 세부적인 지표의 유형들이 중요합니다만은 결국은 이 사업에서의 성과 관리를 위한 지표를 본다면 저는 투입이나 과정 지표보다는 산출 지표나 결과 지표가 훨씬 더 중요한 지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별로 투입되거나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결과물로 나오고 그러한 것들이 어떠한 효과를 결과로 나타낼 수 있는지의 지표로 제시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핵심 성과 지표의 산출이나 아니면 결과 지표 위주로 이제 설정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지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증감률이라든지 아니면 목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그러한 지표들을 발굴하시는 게 적정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지표가 꼭 이 수치 데이터의 정량적인 지표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지표도 필요하고요. 그러한 것들이 동시에 균형감 있게 지표가 설정이 되어서 그 지표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되고 그 값들, 결과 값들에 대해서 사업의 전후에 대한 비교가 돼서 그러한 것들이 정례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객관성 있게 그리고 계량화돼서 할 수 있는 그런 지표 체계들이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샘플은 부산시 사례이지만 이 성과 지표를 선정하는 큰 절차들을 보시면 이런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5가지 기본 방향 아래에서 이 성과 지표가 지금 현재 국토부 종합성과지표 구축 매뉴얼에서 제시하고 있는 종합성과지표와 이 지자체 성과지표가 있잖아요. 이 지자체 성과지표라는 것은 뭐냐면 국토부가 구축 매뉴얼을 제시하셨었는데 그 제시한 항목 중에서 성과지표는 11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종합성과지표로. 근데 지자체 성과지표는 국토부는 전국 단위에 표준화되어 있는 노멀한 지표들을 가지고 비교 분석을 하고자 했지만 아시다시피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은 도시재생사업의 유형도 다양한 거고요. 또 하나는 각 지역마다의 컨디션이 다 다릅니다. 그죠? 근데 그러한 것들을 획일화되어 있는 지표 체계로 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종합성과지표의 보완적인 성격으로 지자체 성과지표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심시가지형 사업에 상권 활성화에 방점을 찍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종합성과지표의 단순히 제시하고 있는 11가지 지표 체계를 따라간다고 했을 때 지자체의 성격마다 그 대상지의 성격마다 이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꼭 그걸 가지고 다 대변할 수 있냐?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뉴얼상에서도 지자체 성과지표라는 것을 별도로 구축해서 전체적인 종합성과 관리를, 성과 관리를 모니터링을 하라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 지표를 이제 선정하는 방식은 결국은 종합성과지표 플러스 지자체 성과지표가 될 건데 이러한 지표의 개소수들은 각 사업 대상지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합해져서 결과론적으로는 전체적인 지표 체계가 완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지표 체계가 확정이 되고 나면 결국은 매년 일정한 주기에 따라서 조사하고 그러한 지표 값들을 가지고 연차별로 모니터링을 추진하는 것이 1년의 성과관리 체계 프로세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표의 이 체계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금 제시되고 있는 것은 2014년도에 배부된 도시재생 전략계획 가이드라인 상에 제시되어 있던 풀들입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아마 국가공모사업으로 14년도에 그 처음 국가공모사업이 시행되기 이전에 R&D 연구를 통해서 전주나 창원 같은 데에 그러한 기법들을 테스트베드화 해본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서도 나왔던 지표의 체계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보시면 지금 국토부의 전략계획 그 가이드라인 상에 나와 있는 인구라든지 산업경제, 물리환경 부분에 했던 것이 대부분 건수나 횟수, 참여자 수 이러한 투입 지표 내지는 산출 지표의 체계들로 이렇게 제시가 많이 되었던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테스트베드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테스트베드 때 좀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프로그램 같은 것들의 만족도, 그 다음에 상권의 주민들의, 상인들의 만족도, 주민의 만족도, 이러한 설문조사 기반의 정성적인 지표가 좀 보완되었다라는 거 말고는 없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효과성으로 나타나기에 대한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종합성과지표 구축 매뉴얼을 만들었을 때 제가 앞서도 2020년도에 매뉴얼이 만들어졌고 21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종합성과 구축 매뉴얼에서는 요때 당시는 뉴딜 사업
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뉴딜의 4대 목표인 주거복지 및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도시 활력 회복, 일자리 창출, 공동체 회복 및 사회 통합, 이러한 4대 목표에 맞추어서 처음에는 16가지의 지표들을 제시했습니다. 생활 지원 시설 공급에서부터 지역에 대한 소속감 같은 것들까지 16개의 지표들을 21년도 1월 달에 개정을 하면서 유사 지표, 예를 들면 생활 지원 시설 공급과 거점공원 공급을 통폐합해서 개정할 때 21년도에는 거점공간 공급으로, 그리고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의 사회적 경제 부분을 일자리의 사회적 경제 부분으로 해서 민간 창업과 그다음에 일자리도 민간, 공공, 사회적 경제 부분으로 이렇게 통합 조정했다는 거. 그리고 공동체 회복에 원래 지역사회 참여, 이웃과의 소통, 이웃에 대한 신뢰, 지역에 대한 소속감, 개별 지표로 봤던 것들을 공동체 인식이라는 것으로 통합을 해서 12가지 지표로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국토부에서는 유심 있게 보고 그러한 것들의 전국 단위에서의 그 효과성들을 판단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지표의 차이점은 뭐냐면 앞서 보셨던 그 풀과는 좀 다르게 이게 건수나 횟수 이러한 투입 지표 개념이 아니라 사업 선정 전, 사업을 선정할 당시와 이 도시재생 사업을 다 끝낸 후에 그 과정에서의 변화율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점 공간 공급 같은 경우에 거점 공간의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그 거점 공간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의 변화율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이 이런 변화율, 퍼센테이지 개념의 변화율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 재생 초기에 제시되었던 지표풀 체계와는 약간 다른 변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지금 종합성과, 아까 성과지표의 체계가 종합성과지표와 지자체 성과지표로 구분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자체 성과지표들은 종합성과지표는 벌써 매뉴얼상에서 제시를 해 주셨으니까요. 그럼 지자체 성과지표들도 이렇게 다양하게 테이블화가 돼 있어서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건수, 횟수, 이러한 투입 지표나 산출 지표입니다. 그리고 이 지표의 체계들을 잘 살펴보시면 약간 무의미한 지표들도 일부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에 지자체 거버넌스 부분에서 살펴보시면 이 모니터링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공동체 회복 및 사회 통합 부분을 보시면 모니터링 운영 건수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이런 것들을 지표로 넣어야 되냐. 그러니까 모니터링 운영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간 한 4번 하면 이게 효과성이 있는 것인가? 그렇지는 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모니터링 같은 것들이 구축 매뉴얼상에도 연 1회 정도의 정기적으로 그걸 정례화해서 지속적으로 하라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횟수가 많이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이러한 운영 건수 같은 것들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러한 지표들이 과연 유의미한가를 따져봤을 때 그렇게 의미가 있다라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하나의 단적인 예로 모니터링 운영 건수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했을 때 어떠한 효과를 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고민해서 지표를 발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에 그러면 이 지표 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라고 보시면요. 아까 종합성과지표 구축 매뉴얼을 만들었을 때 종합성과지표의 장점은 전국 지표를 표준화해서 시도 단위의 비교를 용이하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2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구축 매뉴얼을 각 현장으로 하달함으로써 의무적인 시행으로 해서 매년 DB를 구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용이해졌다는 것은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지자체 성과지표도 이 재생사업의 유형이 다 다를 것이고 그 대상 지역마다의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재생사업의 유형과 핵심 사업의 성과를 부각시키는 것은 용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단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성과지표의 경우에는 사업의 유형과는 관계없이 지표를 일괄 적용했는 거죠. 뉴딜 때는 우리 동네 살리기, 주거지 지원형,
일반 건일형, 중심시가지 경기기반형, 지금 현 정부에서도 지역 특화 재생, 그 다음에 혁신지구, 뭐 이러한 것들이 유형이 다 다른데, 그리고 추구하는 바가 그 유형에서 추구하는 목표들이 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표준화 시켜놨기 때문에 사업 유형과는 전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은 가지고 있고요. 지자체 성과지표도 그러면 재생사업지 간의 여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표준화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냐? 그거는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 성과지표일 경우에는요. 그리고 모니터링을 하는 시기라든지 방법이 다 다릅니다. 지역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의 값들이 단순 변화율에서 퍼센테이지만 가지고 해서 증가가 됐다고 해서 그러한 것들이 진짜 효과성을 나타낼 수 있냐라고 본다면 그 또한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뢰도들이 조금 하락될 우려가 있다 해서 제가 있는 부산에서 2021년도부터 해서 22년도까지 부산에서 시도 단위에서 만들 수 있는 부산만의 성과 지표들을 발굴하게 되었고 그 과업을 제가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2021년 22년 요 당시에 부산시에서는 한 30개의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종합성과지표 외에 성과지표들을 비교 분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모니터링도 잘하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 그런 것들 전혀 하지 않던 지자체들도 다수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부산형 성과지표를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필요성들이 제기가 되었고 그러한 부분에서 살펴보면 부산시나 부산시 지원센터, 경남 같으면 경남도 지원센터에서는 유형별로 공통된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었고 또 그렇게 개발된 지표들을 비교 분석해서 부산형 성과 지표로 개발이 돼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성이 있었고요. 각 지자체나 각 현장의 기초나 현장센터에서는 사업의 진행 정도를 파악을 하거나 또 사업의 조정이나 변경의 척도들이 필요했는데 그러한 근거들을 마련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어떤 지표 체계들이 필요성들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또 이러한 그 성과 지표들을 부산형 지표들을 만들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새로운 사업지들이 나왔을 때 이 기존에 했던 사업지들은 이러한 체계나 매뉴얼상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들이 적었기 때문에 사업을 안착시키기 위한 시간들이 많이 필요했죠. 그래서 새로운 사업지가 나온다면 이러한 것들의 하나의 모델로, 선도 모델로 해서 이렇게 가이드를 주고자 했던 역할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해서 부산형 성과지표를 만들었었는데 고민을 했던 부분은 시도 차원에서의 광역 차원에서의 어떤 성과지표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이냐 기존 체계들을 완전 무시하고 새로운 어떤 신규적인 성격의 지표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 재생사업의 성과나 효과를 분석할 것이냐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그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표는 데이터 구축이 쉬워야 되고 또 구독도 용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요즘 한창 그 탄소 중립 관련해서 기후환경 변화 같은 것들도 이 재생사업에서의 대응 역할이 있는지 저는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 중요한 지표라고는 생각합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이 관련 지표들을 구독하기도 힘들 뿐더러 주기도 일정하지가 않더라는 한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는 보완적인 성격을 지닌, 그러니까 종합성과지표와 지자체 성과지표의 중간적인 그것들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중간적인 성격의 어떤 보완지표로서의 역할로 부산시 성과지표들을 규정하게 됐고 그러한 것들을 봤을 때 그러면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종합성과지표를 춘실적 보고를 할 때 매년 그 결과값들을 국토부에 보고해야 되는데 현장의 입장에서는 이게 갑자기 광역에서 또다시 새로운 지표를 만들면 옥상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기존의 체계에서의 병렬형 구조가 아닌 직렬형 구조에서의 되게 라이트하면서도 심플하면서도
그 중간적인 성격의 보완적인 기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지표 체계로 고민을 했고 방향을 그렇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남 같은 경우에도 아직 지표 체계가 완성이 되어 있지는 않으시지만 결국은 종합성과지표와 지자체 성과지표로 구분할 수 있는 거고요. 부산은 특이하게 그 지자체 성과지표 안에 부산형 지표가 하나 더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이거는 치사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남이 꼭 이러한 지표 체계를 따라갈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도 차원에서의 그런 성과 지표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줄 필요가 있고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될 것 같다고 하면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종합성과지표와 지자체 성과지표의 현장 단위의 지자체 성과지표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셔도 무방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형 성과지표는 앞서 보신 대로 그 종합성과지표가 추구하고 있는 이때 당시에도 뉴딜 사업 시기였기 때문에 뉴딜의 4대 목표는 그대로 준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형별로 이 지표를 달리 설정을 했습니다. 보시면 예를 들어서 주거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의 범죄율을 보시면요. 우리가 흔히들 범죄율이라는 지표를 설정을 할 때 이게 주거지역에서도 통용되는 지표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기반형이나 중심시가지 같은 이런 유동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상권에 기반을 둔 그러한 사업지에서 도심의 중심 기능을 하는 지역에서도 저는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결과값의 해석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주거지역에서의 범죄율은 낮아야지만 마이너스 값으로 가야지만 그 지표가 효과성이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예를 들어 골목길을 정비해서 범죄율이 떨어진다는 것이 훨씬 더 효과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업지역 같은 중심시가지나 경제기반형 같은 경우에 그 유동인구의 밀집지역에서는 저는 오히려 범죄율이 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활성도가 높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몰리게 되면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그 말은 활성도가 그만큼 그 사업지에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꼭 이게 플러스 값이라고 해서 나쁘게 효과성이 나타난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는 이 범죄율이라는 지표를 경제기반형과 중심시가지의 중심지표로 봤었고요. 주거지역에서는 이 지표를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주거지역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주택정비 비율이나 인구 증감률 같은 것들을 봤습니다. 주거생활 환경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정성적인 지표를 봤는데 왜 그러냐면 노후 주거지를 재생사업을 통해서 살기 좋은 마을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이 재생의 목표이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러한 재생사업들의 골목길도 정비하고 도로도 개설하고 공원이나 주차장 같은 것들을 확충해 줬을 때 그러면 과연 진짜 집들이 정비되어 나가고 있는 비율들이 이 재생사업 전과 후를 비교를 해보는 필요는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주택 정비 비율 같은 것들을 일반 건립형이나 주거지 지원형이나 우리 동네 살리기 같은 쪽으로 이렇게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세하게 다 설명을 드릴 시간적인 여유는 없습니다만은 유형이나 대상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건에 맞게끔 지표들을 적용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대상지보다는 신규 사업지들에서 새로운 지표를 발굴하실 때 이러한 부분들도 고려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이고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이 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전략계획상의 세태 기준의 부합 여부에 따라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선정하거나 공모를 신청하실 때는 이러한 세태 기준, 즉 인구가 감소하거나 아니면 사업체가 감소하거나 물리적인 노후도가 50% 이상인 지역에 2개 이상이 충족된 지역을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는 인구의 감소라든지 증감에 대한 것들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인구를 갑자기 늘릴 수는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피턴을 해서 인구가 증가될 수는 없다. 그러나 인구 감소의 기울기를 완화시켜 볼 수는 있지 않겠냐. 이 재생 사업을 통해서. 근데 그러한 것들을 처음에 이 활성화 지역을 선정하고 있을 때는 혈안이 되어서 이런 것도 중요 지표로 봅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기울기의 변화율들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더라. 그래서 적어도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인구 증감률이라는 것은 뭐냐면 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냐. 정체가 된다고 한 거나 유지만 돼도 저는 이 사업의 효과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한번 다 선후 관계를 좀 따져보고 지표 선정에 좀 고민을 많이 해서 지표를 선정해야 되고 다만 지표는 개소수가 많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표가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는 그러한 대표성을 가진 지표인지를 보시면서 목표를 활성화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만 있는 지표라면 저는 지표로서의 역할이나 지표로서의 그 성격이나 라는 것이 제공이 될 거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표가 이렇게 해서 구축이 되게 되면요. 무슨 작업이 필요하냐면 그렇습니다. 종합성과지표 구축 매뉴얼 상에서는 뉴딜에 대한 4대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성화 계획에서는 목표들이 다 다릅니다. 의미는 유사하지만 뉴딜에서 추구하고 있는 4대 목표가 비슷하지만 계획서상에 활성화 계획서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지역마다 유형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맞춰주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 샘플로 지금 이렇게 영상 강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 전달해 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만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제가 센터장으로 활동을 했던 부산 북구의 구포임은 17년도에 선정되었고 중심시가지형 사업인데 도시 재생의 목표는 이렇게 4대 목표가 도시 활력 회복, 일자리 창출, 공동체 의무 사회 통합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활성화 계획 상에서의 목표는 저희들은 3대 목표를 추구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맞춰주는 작업들이 선행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걸 조금 더 이제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더 샘플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요 표는 부산 진구의 우리 동네 살리기에 대해서 그 실행계획서 상에 7장 부분의 성과관리 부분에서 제시되어 있던 지표 체계들입니다. 보시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요. 이 활성화 계획 성과지표 내지는 실행계획 성과지표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성과관리에서 성과관리 부분 파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지표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모니터링을 하려면 그 지표에 대한 기준값이 있어야 그 기준값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모니터링을 해서 그 결과값들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이 활성화 계획이나 실행 계획 보고서의 성과 관리 파트를 보니까 기준값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값이 누락이 되어 있고 단순히 연차별로 그냥 목표 값들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정합성들을 맞춰 주셔야 되고 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거나 실행 계획을 수립하실 때 이 성과 관리의 지표의 기준값들은 현황값으로 설정을 해 놓으셔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표를 잘 보시면 이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무의미한 지표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검토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여기도 제가 빨간색 박스로 쳐놓은데 모니터링 운영 건수가 성과 목표치가 10건입니다. 예, 첫 해에는 2번을 하시고 1차년도에는 2번, 2차년도는 4번, 3차년도 4번 해서 10번을 한대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1차년도에 2번이라는 것은 상반기, 하반기, 반기별로 잡아 놓으셨을 거고요. 이렇게 2차년도, 3차년도에 4번을 잡아 놓은 거는 아마
분기별로 3개월에 한 번씩 하겠다라는 것인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과연 진짜로 이 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대변할 수 있냐. 그래서 저는 무의미한 지표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주민 만족도 점수를 가지고 정성적인 지표를 한다고 했는데 타겟이 없습니다. 그죠? 주민의 만족도를 어떤 사업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를 물어보는 거냐. 주거 환경의 개선에 대한 만족도이냐. 아니면 골목길 정비를 통해서 가로 환경의 개선의 만족도를 보는 거냐. 아니면 이 전체 사업지에 대한 재생 사업의 만족도를 보는 거냐. 명확한 타겟이 없이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주민의 만족도 점수라고는 지표를 발굴했다. 이러한 지표들은 무의미한 지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의미한 지표인 경우에는 빨리 재조정을 하거나 삭제 내지는 새로운 지표로 변경 대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잘못 지표가 발굴된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거는 부산에 있었던 영도구의 경제기반형 사업지입니다. 보시면 경제기반형 사업지가 500억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광역시 기준으로 250억 해서 500억이 투입되는 매칭비가 투입되는 이런 대규모 사업인데 도시 경쟁력 확보, 주거복지 실현, 거버넌스 기반 구축이라는 게 아마 이 경제기반형 활성화 계획의 3대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 목표 아래에 성과 지표들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데요. 일자리 창출을 5년간 100명 하겠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맞냐. 500억 투입해서 100명이면 단순 계산으로 그냥 1인당 5억씩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과연 이 지역의 원래 경제기반형이라는 것이 산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 개선이나 복합적인 재생사업을 추구하는 게 큰 틀의 목적이라고 하면 기존 사업의 생태계에서의 그 일자리들이 어떠한 시계열에 대한 변화를 가져와서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떠한 변화로 이렇게 개선을 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나왔더라면 훨씬 더 좋은 지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과로환경 개선 건수 같은 것들이 3건입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단순 투입되면 사업이 되면 과로환경 개선 사업 3개소를 하면 끝나는 그래서 이 3건을 하면 달성했어 100% 달성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가로환경 개선이 3건이 일어남으로써 어떠한 효과성들을 나타낼 수 있을까? 오히려 직객이 늘었다라든지 아니면 보행하는 것들의 편리성들이 증가됐다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지표였더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표들을 최초의 활성화 계획이나 아니면 실행 계획 같은 것들을 수립을 하실 때 조금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서 지표가 발굴되고 그랬을 때 지표가 획득이 되게 되면 그 지표의 기준값들을 당해 연도에 설정을 해 넣어야지만 사업이 내년도부터 시행이 될 때 그 결과값들을 통해서 비교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표의 선정은 이제 종합성과 지표와 지자체 지표가 있을 건데요.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요거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2020년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성과지표 구축 매뉴얼이 20년도에 만들어져서 21년도부터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21년도 이전에는 이러한 지표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활성화 계획상에 성과관리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과관리 파트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과지표 체계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지금 21년 이후부터는 이제 표준화가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맞춰주는 작업이다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종합성과지표가 밖에 없다면 종합성과지표를 그대로 받으셔야 되고요. 기존의 활성화 계획이나 실행 계획에서 지표 중에서 종합성과지표랑 중복되는 지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상위 지표인 종합성과지표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활성화 계획이나 아니면 실행 계획상에서 지자체 지표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지자체 지표로 그대로 준용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현장 여건에 맞게끔 지표 체계를 조정하셔야 되고, 21년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신규 계획을 수립하시는 부분들은 종합성과지표와 지자체 성과지표를 발굴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 성과지표는 이제 재조정을 통해서 신규 지표를 추가하거나 아니면 변경하거나 아니면 삭제를 해서 최종 지표를 확정을 할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동동 살리기 부암동 신선마을 같은 경우에 최초의 계획 지표가 한 10개 정도 있었는데 종합성과지표와 지자체 성과지표 같은 것들을 재조정해서 한 9개 정도의 지표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뉴딜에서 제시하고 있는 4대 목표와 그 다음에 이 실행계획 내지는 활성화 계획에서 추가하고 있는 목표 간의 지표 체계들을 순서화를 다시 재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계획서 상에 구축 매뉴얼을 만들 때 그렇게 목표를 만들어 놓은 것 뿐이지, 결국은 각 사업지마다 활성화 계획을 기반이나 아니면 실행 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이 사업의 효과성들을 분석해 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계획서 상에서의 제시하고 있는 그게 3대 목표가 되든 4대 목표에 따라서 이러한 사업들의 지표들을 재분류해서 재소팅하거나 재분류해서 모니터링들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셔야 된다, 추진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16년도 일반 근린형으로 선정된 부산 강서구의 신장로 전원교향곡 도시재생 사업인데요. 요거는 5년간 100억이 투입되는 사업이었고, 대상지 위치는 아마 강서구청역 맞은편, 그 맞은편 노후주거지인데, 요 지역이 이렇게 그 고속도로, 서측의 중앙고속도로, 그 다음에 낙동강, 그리고 국도 2호선과 남해고속도로 이렇게 도로망에 의해서 이렇게 단절되다 보니까 이제 고립된 섬마을처럼 되어 있는 이런 지역에 16년도 일반 사업을 하면서 신장로 전원교향곡이라고 비전을 설정해서 했던 일반 근린형 사업입니다. 여기에 지표의 핵심들은 뭐였냐면 푸른색으로 반전되어 있는 것들이 핵심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지표들을 측정하는 방식은 크게 보면 5가지 정도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는 4가지만 제시를 해드렸지만 5가지 방식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통계 자료를 활용해서 그 결과값들을 측정할 수 있죠, 지표가. 두 번째는 설문조사 같은 걸 해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현장 조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계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하도 이제 빅데이터 같은 것들이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계측보다는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5가지를 가지고 지표들을 측정해낼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들을 한 가지 내지는 한두 가지를 활용을 해서 지표의 값들을 추적하거나 구독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표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지표가 확정이 되게 되면 이러한 매뉴얼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누구나가 모니터링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용역으로 안 주시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센터에서도 이러한 매뉴얼을 활용을 해서 누구나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게.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동인구수를 파악한다라는 샘플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이 지표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이 지표는 활성화구역 내의 주요 지점별 유동인구수를 파악하는 지표이다. 그리고 목적이 뭐냐? 이 지표를 왜 이 지표를 선정해서 이걸 우리가 이렇게 측정을 해야 되냐? 재생사업을 통해 가지고 지역의 활성화의 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이 지표를 활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러면 모니터링 항목은 뭐냐? 예를 들어 시간대별 주요 지점의 유동인구수를 보는 것이다. 그 다음에 모니터링의 내용은 뭐냐? 시간대별, 그러니까 오전, 오후, 저녁, 뭐 이런 주요 지점의 유동인구수를 측정해서 환산한다. 그러면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조사 방법 같은 것들. 그리고 조사 지점은 어디냐라는 이러한 조사 표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거에 대한 조사 시기나 주기는 어떻게 돼야 되냐?
그리고 이 지표를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면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가 소요되냐. 예를 들어서 각 지점에 계책을 해야 되니까 7명의 조사원이 필요하게 되면 그 조사원들의 그 인건비 같은 것들이 이렇게 집행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조사 기구들도 활용을 해야 되는 수도 생길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 방식대로 그 시간에 맞게끔 매년, 매달 어떠한 시간에 가서 측정을 해서 그 값들을 매년 차곡차곡 DB화 시키면 그게 나중에 축적이 되면 효과성들을 분석해낼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매뉴얼들을 각 지표별로 매뉴얼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런 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1번, 뭐 2번, 3번, 7개 지점에 그러면 방향들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뭐 교차로 부분에서 사람이 어떻게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유입되고 있고 또 어떤 지역으로 유출돼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거는 제가 그 하나의 샘플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지금은 이렇게 안 하셔도 되죠. 지금은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그죠? 밀실도 같은 분포도들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측을 부득이하게 계측을 하셔야 된다고 했을 때는 이러한 조사지를 또 만드셔야 되고, 그러한 부분에서의 어떠한 방향에서 조사자는 누구고 조사 시간은 언제고 이런 것들도 밀실하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 사전 준비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그런 결과값들입니다. 보시면 재미있는 게 부산에 유일하게 구군 단위에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데가 강서구입니다. 그리고 기장군이고요. 왜냐하면 신도시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구들에 비해서 인구가 늘고 있지만 구 전체의 인구는 늘고 있고, 우리 여기 이 대상기의 활성화 지역 재생사업지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동인구도 줄어들고 있었고요. 그런데 유동인구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저 그래프상에서 계속 증가합니다. 사업이 진행되면서 증가하는 양상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이너스로 감소되는 것들은 아마 19년, 20년, 21년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감염병 확산으로 이렇게 줄어들었던 일시적인 현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매년 모니터링을 하시게 되면 분포도들을 이렇게 만들어 보셔서 한눈에 이 결과값들을 볼 수 있다. 그래서 효과성들을 판단해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골목 환경 개선하면서 소위 말하는 셉테드 사업을 하면서 이제 가로등 같은 것들을 봤습니다. 맨 지금 상단에 2016년 자료를 보시면 제일 북측에 있는 것이 제일 짙은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제일 어두운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사업을 매년 하면서 이 조도 측정 같은 것들을 해보니까요, 실질적으로 밝아지더라는 거죠. 네. 이러한 것들이 왜 모니터링이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러한 것들이 그냥 말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데이터상으로 비주얼하게 해서 도면화로 해서 이해도를 높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매년 밀실하게 이루어져야지만 이러한 것들을 제시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모니터링은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것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그런데 한 해만 모니터링 한다고 해서 그걸 전부 다 대변해서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인구수라는 어떤 핵심 지표를 발굴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매뉴얼을 만드는 겁니다. 정의, 목적, 모니터링의 항목, 그 다음에 모니터링의 내용, 그 다음에 조사의 방법, 자료의 출처, 그리고 조사 시기라든지 주기. 자, 이거는 통계 조사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들 이유가 없잖아요. 맞죠? 이러한 것들을 지금 제가 아까 조사 측정 방법에 따라서 샘플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통계 조사를 했을 때 인구수 같은 것들을 예를 들어서 지표로 잡았다라고 하면 이러한 매뉴얼을 사전에 만드셔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매년 실시를 하게 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서구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대저 일동이라는 동단위는 감소하고 있었는데 우리 대상지는 인구가 소폭 증가하거나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8년도에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이러한 효과성들을 제시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재생사업이 인구가
기울기를 감소시키거나 유지만 해도 이 효과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지표들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한 지표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계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카운팅해야 되는 지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의 단적 예로 운영 프로그램 같은 거, 그러니까 센터나 마을 그 협의체 같은 데에서 이렇게 하는 운영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중요 지표가 돼야 된다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정의라든지 목적 해서 쭉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니터 항목으로는 뭘 볼 거냐? 이게 타겟인 거죠. 그러니까 현장 지원센터, 여기는 도시재생 열린지원센터라고 명명을 그 당시에 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운영 프로그램, 그리고 운영 프로그램의 건수,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기간 같은 것들을 이제 조사하는 것이죠. 그렇게 계측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대상지는 연간 프로그램이 처음에 첫 해에 한 4개 정도 하시다가 한 5년 뒤는 지금 10배 정도로 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은 이 주민들의 역량 강화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스스로 하는 활동력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결과값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 설문조사 같은 경우 만족도 조사 같은 것들을 주로 설문으로 하는데요. 주민 상인 협의체 만족도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이것도 소요예산이, 요거는 소요예산이 요때 당시에는 센터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안 들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 리서치 업체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설문조사 관련되어 있는 지표에서는 소요예산이 완전 제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설문지들을 분출하고 회수하는 데에 인건비도 소요가 될 것이고요. 아르바이트비 같은 것들이 소요가 될 것이고, 아니면 이 설문 항목들을 전문 리서치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이렇게 우리가 구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비용들은 약간 케이스에 따라서 설정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설문조사도 마찬가지로 매년 해보시면 이러한 만족도나 불만족도들의 비율을 시계열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인식 개선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나가서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지표들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빈점포라든지 요즘 주거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빈집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매뉴얼을 하되 여기에 소유예산은 8만 원 정도의 5일 정도, 10명 정도가 매년 1회 정도에 나가서 하다 보니까 이게 한 400만 원, 연간 4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다. 거기 가서 하는 활동들은 유동인구 조사라든지 공폐가나 빈집이나 나대지, 조도 측정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도 있고, 그죠? 따로따로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보시면 빈점포의 수들도 누계가 되는 거죠. 모니터링을 밀실하게 한 5년씩 해보다 보면 밀실하게 훅 줄어드는 부분들이 보이는데, 여기서도 보시면 16년 선정 대비 당시의 빈점포 개소수 대비해서 25%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중간에 강서구청역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도로 확폭 공사가 있었어요. 기존의 도로가 4m 도로를 8m 도로를 확장하면서 한쪽 편이 전부 다 수용이 되다 보니까 철거가 돼 나갔죠. 그러다 보니까 빈점포의 수들이 확 줄어드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반대로 그렇게 확폭을 하고 나니까 신축들이 일어나서 이 지역의 분위기가 지금은 16년 대비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듯이 이러한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단락에서의 제언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모니터링을 시행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목표를 협치에 기반한 공동체 활성화, 지역 기반형 문화 생태계 구축,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 기반 조성이라는 3대 목표를 설정했고, 그 목표 아래에 한 9가지의 지표들을, 평가 지표들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핵심되는 지표들을 가지고 매년 모니터링을 해서 이게 목표를 달성하거나 초과 달성했을 때는 그 목표 값들을 조정해 줬고요. 그리고 이게 목표가 미달성됐을 때는 사업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한 사례들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최초 활성화 계획 상에 기존의 목표 값들은 16년도부터 22년 5개년 동안 이렇게 제시를 해놨고요.
17년도에 모니터링을 1차년도에 했잖아요. 하고 나서 비교 분석에서 조정한 값들이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매해마다 18년도에는 17년도에 조정된 목표 값들을 가지고 조사를 또 해보면 또 상향 조정된 것들은 바뀌는 거죠. 지금 여기에 보시면 주민공동사업의 활성화 프로젝트가 18년도에는 19년도에 10개 정도로 목표를 했는데 19년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10개를 훨씬 더 상회했기 때문에 14개의 목표 값으로 18년도보다 3개를 더 증가시켜 놓은 거죠. 이렇게 상향 조정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고요. 지금 현재 21년까지 했던 것들을 이렇게 다시 비교 분석을 해보면 초과 달성됐는지 미달성됐는지 부분 달성됐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정해서 미달성된 것들은 계획 변경의 근거로 활용을 해서 사업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허그나 국토부에 변경 협의를 들어가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근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변경도 되게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링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성과관리 모니터링의 체계적인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요. 지금 제가 제시된 건 그 부산시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이 평가 체계의 주체별 역할이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국토부도 중앙정부인 국토부도 종합성과 지표에 대한 지표값들을 제공하고 있고 그 지표값 분석을 국토부나 도시재생지원기구에서 일원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가 되어 있거든요. 기초나 현장에서 각 지자체에서 결과값들을 다 조사해서 그걸 올려주고 있단 말이죠. 국토부에다 보고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국토부가 원래 보고 싶은 것은 종합성과 지표라고 한다면 그거는 국토부가 전체적인 전국 단위의 지표들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직접 보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12가지 아까 종합성과 지표 중에서 매출액 부분과 유동인구 부분을 소상공인진흥공단 상권분석 데이터의 빅데이터를 활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구득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가 지금 소상공인진흥공단의 홈페이지가 한 3번 정도 개편이 됨에 따라서 예전에는 이제 소분류 체계로 이렇게 지표를 구독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중분류 내지는 대분류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서의 데이터의 체계들이 지표의 값들이 상이한 그리고 오류가 나는 것들이 많아서 조금 분석이 밀실해지지는 않는 그런 단점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보완해줘야 되는 역할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부산이나 각 지자체의 역할인데요. 그러니까 경남도나 각 지자체의 역할은 이 성과관리 모니터링이 밀실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중간 지원 조직인 이러한 지원센터에 충분한 인원들을 확충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것들이 용역으로 이렇게 가지 않고 자체적으로 현장에서 밀접하게 대응하면서 진행할 수가 있다. 대부분의 현장에서 주로 많이 하시는 것들이 보면 주민들과의 소통의 업무 그리고 각 유관기관이나 아니면 행정이나 주민들 간의 그런 어떤 회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과 또 재생대학 같은 역량 강화 프로그램들도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기존의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코디네이터 분이나 이러한 분들의 지금 업무적인 로드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서 어떤 적정한 인원이 확충되기 전에는 이 가이드라인에 제시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센터의 역할이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기가 조금 힘들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이 모니터링이 밀실하게 되기 위해서는 인력 확보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경남도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서도 부산처럼 이러한 지금 사후 관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경남도에서도 준공되는 사업지들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러한 꼭 부산형 성과 지표 같은 것들이 아니라 사후 관리 지표 같은 것들을 공통되게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관리 운영해서 현장에다가 배부하거나 아니면 현장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각 현장의 센터에서도 이 모니터링은
현장 지원센터의 고유 업무가 맞습니다. 앞서 살펴본 뭐 가이드라인에서도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는 그리고 그 특성에 맞는 그러한 지표들을 설정하고 그러한 조사 체계를 구축하는 것들도 필요하시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역할들이 각 주체별로 명확히 이루어져야지만 이 모니터링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신규가 아니라 기존에 지금 되어 있는, 그래서 아마 요 강의를 들으시면서 변경 계획이 되든 최초 계획이 되든 활성화 계획을 한번 펼쳐보시고 또 별도로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서가 별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매년 모니터링 하는 지자체들이 지금 상당수 많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그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에 있는 지표 체계와 활성화 계획 내지는 실행 계획에서 나오는 지표 체계가 정합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봤을 땐 거의 다릅니다. 근데 요즘은 지금 많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요 이야기는 신규 사업지들에서도 조금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계획 수립을 할 때부터 성과 관리 계획을 제시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밀실하게 수립하고 검토해야 된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계획과 모니터링 결과의 시행이 괴리가 되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활성화 계획이나 모니터링 보고서 간의 성과 지표가 대다수 상이합니다.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들만 관심을 가지세요. 그런데 저는 이 재생사업이라는 것은 활성화 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법정 계획의 사업이기 때문에 활성화 계획이 바이블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활성화 계획의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어야 돼요. 변경에 대한 히스토리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성과 지표 체계도 이렇게 정합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보통 행정에서 1년 내지는 2년 단위로 인사이동이 잦기 때문에, 그리고 센터도 코디네이터 분들의 인사이동이 잦을 수 있잖아요. 이직률들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이 활성화 계획만 잘 갖춰져 있으면, 이 활성화 계획만 보게 되면 그 이전의 히스토리들을 파악할 수 있게끔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활성화 계획과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가 합이 맞게끔, 정합성이 맞게끔 다시 틀리면 재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언제 해야 되냐면 활성화 계획 변경하는 시점에서 모니터링은 매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링의 최근에 있던 지표의 값들을 변경하는 시점에 반영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표를 선정하실 때 무의미한 지표 그리고 중복되는 지표들은 좀 배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표가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지표인지에 대한 것들이 조금 구체화되고 명확해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표가 결과값이나 자료의 값들을 구독할 수가 쉽게 되어 있는 지표의 체계들로 해서 지표를 획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두 번째고요. 지자체 성과지표는 다른 뭐 실타평가나 매뉴얼상에 있는 지표를 준용은 하시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순 투입이나 과정의 지표가 아닌 결과지표 내지는 산출지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표가 그렇게 해서 획정이 되잖아요. 획정이 되고 나면 첫 해는 기준값 설정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계획 수립 당시에 기준값을 설정하지 못하셨더라면 1차 년도 모니터링을 할 때 그게 기준값이 돼야 됩니다. 기준값이자 그게 결과값이 되는 거겠죠. 그럼 2차 년도부터는 1차 년도에 그 결과값이 기준값으로 해서 계속 비교 분석을 할 수 있게. 그래서 기준값과 목표값들을 설정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목표값들은 매년 모니터링을 시행하면서 조정해 나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목표값들이 초과 달성을 했거나 부분 달성을 해서 상향 조정해야 되는데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상향 조정하지 말아야 되는 지표의 항목들도 있습니다. 뭐냐면 만족도 같은 것들입니다. 만족도 같은 것들이 당초 대비해서 올해 모니터링 결과값이 높게 나온다고 해서 그걸 상향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족도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를 했기 때문에 이 기준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같지 않기 때문에 만족도의 결과값들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조정해 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그거 말고 변화율에 대한 값들이나 이런 것들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그러한 지표의 목표 값들을 조정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는 이러한 점들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뭐 지표 선정 기준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고요. 다만 세태 지표, 인구, 산업체, 물리적인 노후화 이런 것들도 이게 선정 당시가 아니라 사업을 하면서 특히 인구의 증감률 이런 것들은 유심히 좀 모니터링을 하셔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 성과관리 모니터링은 정기적으로 하셔야 되고 지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어떤 지자체에 가니까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1년 하고 그 다음에는 안 하고 경년제로 이렇게 운영하시는 데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변수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고 여건에 변화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셔야 되고요. 또 어떤 지자체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하십니다. 1차 년도에 사업이 진행된 게 없는데 굳이 모니터링을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안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프로그램 사업 같은 것도 하시고 거점 같은 것들의 기반들도 준비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율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모니터링은 1차 년도에서부터 사업이 끝나는 데까지 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일본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끝나더라도 한 10년 동안 모니터링을 합니다. 사업이 끝나고도 한 10년간 장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실질적인 어떠한 효과성들이 있었는지가 저는 볼 수 있고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링은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제일 안 좋은 예가 어떤 예냐면 이렇습니다. 올해 10월 달에 모니터링을 했어요. 근데 내년에 가서 4월 달에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기적이라는 것은 올해 10월 달에 하셨으면 내년에도 10월 달에 하셔야 돼요. 그 주기의 사이클을 일정하게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근데 다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유동인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표로 이렇게 획정을 하셨잖아요. 근데 유동인구라는 것이 노멀하게 스탠다드하게 다는 평균치의 유동인구도 있겠지만 어느 지역에서 축제나 이벤트들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피크치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한 경우에는 2번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평일도 조사를 하셔야 되고 그 피크치의 것도 유동인구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유동인구는 요즘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측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활용하시면 되는데 그러한 것들도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참고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결과 분석을 할 수 있고 그 결과 분석에서 제가 아까 목표를 미달성하시면 사업을 조정하시는 근거 데이터로서의 사유로서의 내지는 근거 데이터로서의 활용을 하셔서 변경을 하실 때 증빙 자료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링은 지속적으로 또 하셔야 됩니다. 효과성 분석도 있지만 5번째는 이 활용 예시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것이 2022년도의 목표값들을 비교 분석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초값이 여기 제시되어 있잖아요. 기초값이 있었고 최초에 실행계획상에서 제시되어 있던 목표값과 그 다음에 이 사업이 22년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22년도의 조사값들에서 비교 분석을 해서 이게 달성 여부들을 파악을 한 겁니다. 이렇게 제시되듯이 이러한 것들을 매년 앞서 그 강서구 사례에서 보셨듯이 매년 목표값들의 조정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것들의 이제 목표별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활성화 계획이나 실행 계획상의 3대 목표 여기는 주거복지 실현, 생활 기반 개선, 공동체 활성화 이 목표를 달성을 하고 있는 거냐. 아까 지표 체계들도 이 목표별로 지표들을 만들었잖아요. 종합성과 지표와 지자체 지표를 이렇게 다시 소팅을 했지 않습니까? 소트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이러한 제언들을 종합 의견들을 제시하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매년 잘 만들어져 있으면 뭐가 쉽냐면 추진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기에도 훨씬 더 용이하고 유리합니다. 그거는 뒤편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역도
18년도부터 선정돼서 사업이 진행됐는데 18, 19년도는 모니터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2020년도부터 해서 계속 변경 결과를 밟아 오시면서 사업이 완료되는 3개년 동안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셨고, 그러한 부분에서 추진 실적 평가라든지 종합성과 평가의 대응도 용이하셨고, 보통 이상의 평가 결과들을 받은 그런 지자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실적 보고서 성과관리 부분 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추진실적 보고서를 적으시는 게 크게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사업 부분과 관리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원래 100점 만점의 지표 체계들이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실적 보고서상에 이러한 모니터링 결과 값들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보시면 이렇게 성과 관리 파트가 있습니다. 종합 성과 지표를 데이터를 구축했는지, 그리고 자체 성과 지표, 제가 앞서 설명했던 지자체 성과 지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자체 성과 지표의 데이터를 구축했는지 여부들도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지표가 종합 성과 지표가 12가지잖아요. 12가지인데 이 중에서 모두 다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이 상이하고 그 다음에 유형도 다르고 목표도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게끔 이 지표를 취사 선택하면 되는데 최소 5가지 이상만 구축이 되면 이 추진 실적 평가를 받으실 때 정량적인 점수 기준에 만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2가지 중에서 12가지를 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매출액이다, 유동인구다. 이런 것은 우리 동네 살리기나 주거지 지원형 같은 노후 주거지 재생 사업지에는 불필요한 지표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빈집 정비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다. 이런 것들이 중심상업지나 이런 상권 활성화의 방점을 찍는 재생 사업지에는 필요 없는 지표들인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꼭 이걸 다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축 매뉴얼이 최초에 나왔던 21년도에는 이걸 국토부에서도 다 구축을 하고 하셨어요. 근데 이게 해가 바뀌면서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완화가 됐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보시면 한 5가지 이상의 지표들만 구축하시면 된다라는 것이고, 다만 구축이 돼 있으면 OX에서 여부를 판단해 주시면 되고요. 구축 기간은 연도를 적으시는데요.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20년도부터 25년까지 매년 구축을 하고 있다라면 그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구축 시기는 매년 몇 월입니다. 그죠? 그렇게 적으시면 될 거고요. 조사의 방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통계 조사냐, 아니면 현장 조사냐, 아니면 계측 조사냐, 설문 조사냐, 빅데이터를 활용했냐,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체 성과 지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세 번째 항목의 오른쪽에 있는 성과관리 계획 및 체계 운영에 이게 모니터링 계획 수립 및 시행이 있는데 여기 실적을 적게 되어 있잖아요.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보시면 첫 해를 제외하고 2차년도, 3차년도부터는 똑같은 시기에 가는 거죠. 왜냐하면 첫 해는 자기들이 6월 달에 하고 바로 이어서 12월 달에, 그러니까 한 해에 1차년도, 2차년도를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겼지만 일률적으로 적어야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된다면 앞서 살펴보셨던 사례에서 말씀드렸던 재원 부분이 종합성과지표 자체평가 및 분석 결과에 이 평가 결과 부분에 붙으면 됩니다. 요것도 서구의 사례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경사 신주거지 모델 구축이라는 하나의 목표가 있었고, 안정적인 정주환경 개선이라는 목표가 있었고, 공동체 회복 및 통합이라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목표에 나와 있는 모니터링상에서의 결과값들과 제언들을 여기에 요약 정리해서 제시를 하시면 크게 작성하시는 데에 애로사항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 결과 및 한류 적용 방법이라든지 성과관리의 미흡 사유 및 향후 계획도 보시면 분명히 데이터 값들이나 이런 것들의 결과 값들이 낮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미달성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예를 들어서 거점 공간 공급 같은 경우에
조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값들이 낮게 나왔다. 그리고 첨단 기술 적용 같은 경우에 우리의 단위 사업이나 세부 단위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들은 볼 필요가 없다라든지, 예. 그리고 뭐 민간 창업 데이터 같은 경우에 자료 구득이 어려워서 구축을 할 수 없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목표 값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진실 보고서 작성과 이 모니터링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살펴본 바로 이 모니터링도 있지만 기록화 사업이 있었잖아요. 기록화하는 방식도 성과 관리를 하는 방식인데, 제가 있었던 구포 이음 같은 경우에는 센터에서 매년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고, 그 공유회를 개최했을 때 매년 성과 보고서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매년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가 종합 성과 평가 대상 시기인데, 이러한 백서 내지는 이런 결과 보고서들이 있고 매년 모니터링 시행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성과평가를 대응하시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종합성과평가 때문에 용역으로 내어서 대응을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모니터링을 밀실하게 하셨고 이러한 백서라든지 성과 보고서 같은 기록화 작업들이 잘 되어 있으시다면 이거는 용역으로 내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자체 공무원 내지는 센터에서 충분히 그 종합성과 결과 보고서들을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대응을 위해서라도 이 모니터링이라는 것이 밀실하게 정기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제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맡았던 이런 성과 관리 모니터링에 대한 중요성과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게 우리가 꼭 무슨 추진 실적 평가, 종합 성과 평가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도시 재생 사업을 4년, 길게는 5년을 함에 있으면서 어떠한 진짜 이런 효과성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 반대로 저는 효과성이 안 나타나면 그 안 나타나는 이유가 뭔지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 관리가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시간 제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